20세기 중반에 유럽 대륙은 어떠한 이전의 계산도 초월하는 총력전에 휩싸였습니다. 신속 공격 방식에 자신감을 가지고 분쟁을 시작했던 독일은 곧 그들의 지도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싸움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전투는 길어졌고 군대는 유지할 수 없는 속도에 시달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끊임없이 증대되는 전투에 동원되어 보내졌고 패배가 명백할 때조차 계속해서 희생을 요구하는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군사 기계는 끝없는 행진과 개인의 생존이 설 자리가 거의 없는 대치 속에서 소모되었습니다. 정치적 지도부가 마지막 날까지 전쟁을 유지하겠다고 고집하는 동안 민간인 인구 역시 전례 없는 노력에 휩쓸렸습니다. 그 결과는 포괄하기 어려운 규모의 인적 피해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그토록 많은 죽음을 초래했으며 왜 거의 모두가 사라졌습니까? 블리츠크리크, 수천 명을 죽인 환상. 독일 군대가 1939년 9월에 폴란드 국경을 넘었을 때 많은 고위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이전의 모든 구조를 깨뜨릴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공세는 속도, 정확성, 그리고 현대성의 완벽한 예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확고한 계획과 작전을 안내할 명확한 교범이 부족했습니다. 결정은 즉석에서 내려졌고 장기적으로 개발된 전략 때문이 아니라 적군이 빠르게 무너졌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초기에 독일 지휘관들은 폴란드군이 고정된 진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기동성이 성공의 결정적인 열쇠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기갑종대는 고속으로 전진했고 항공기는 경로, 보급창, 그리고 통신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의 이미지 뒤에서 장교들은 보급체계가 장기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에 대한 공세는 적군이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배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진행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독일 최고 사령부는 이 승리를 하나의 모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침공 명령이 내려졌을 때 견고한 전역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몇 주 전에 수행했던 것을 서둘러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사용에 대한 명확한 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갑사단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공격은 1940년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기갑부대는 프랑스군이 기계화 부대가 접근할 수 없다고 믿었던 지역인 아르덴을 통해 진격했습니다. 놀라움은 엄청났습니다. 며칠 만에 탱크는 므에즈강을 건너 적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보병 주력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이 결정은 조정이나 물류 예측 없이 즉석에서 내려졌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베를린에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전술적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전략적 작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 언론은 정의된 이론인 것처럼 블리츠크리크 비리츠크릭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승리에 눈길을 끄는 이름을 부여하고자 한 언론의 발명품이었습니다. 많은 장군들은 그 명칭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끊임없는 즉흥성과 실제 준비의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기갑부대는 연료, 항공 엄호, 그리고 병참 지원 없이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군이 너무 빨리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함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진격이 가속화될수록 구조적인 문제들은 무시되었습니다. 정의된 전선이 없는 속도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군대는 그러한 개념을 뒷받침할 교범이나 학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각 지휘관은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운이 다시 공격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프랑스 지휘부는 반응하는데 며칠이 걸렸고 반격을 시도했을 때는 이미 통신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독일 사단들은 전반적인 조정 없이 진격했지만 저항은 거의 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주 만에 프랑스가 함락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델이 틀림없다는 증거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압박 속에서 내려진 위험한 결정들의 결과였으며 적군이 훨씬 더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공했을 뿐입니다. 보급선은 너무 길었고 연료 부족으로 차량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탱크 지휘관들은 탄약이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너무 빨라서 히틀러와 최고 사령부는 결정적인 공식을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근거 없는 교리가 되었습니다. 병참 구조는 조정되지 않았고 통신 시스템은 현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작전들도 같은 패턴을 따를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군대는 다른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된 것을 반복하기 위해 재편성되었습니다. 중포의 우선순위는 감소되었고 기동 부대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지만 이 부대들은 보병과의 조정 없이 작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전역은 무적이라는 거짓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내부 기록은 여러 장군들이 보급을 확보하지 않고 속도에 의존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들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이 초기 추진력, 즉 첫 며칠 동안 적군을 혼란시키는 데 있으며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고방식은 규범이 되었습니다. 예비대는 강화되지 않았고 장기전을 위한 자원은 비축되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구조는 그 순간의 예외적인 조건 때문에 작동했을 뿐인 공식을 반복하도록 형성되었습니다. 서부에서의 작전이 끝났을 때 많은 장교들은 더 오래 저항하는 적과 마주하면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리츠크리크 신화는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계획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화된 모델인 것처럼 사관학교에서 가르쳐졌습니다. 실수들은 은폐되었고 비판적인 보고서들은 보관되었습니다. 승리 후 몇 주 동안 히틀러는 미래의 모든 전쟁이 같은 패턴을 따를 것이라고 믿으며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르바로사 작전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급선을 강화하는 대신 기동 부대가 강화되었습니다. 겨울을 위한 계획을 설계하는 대신 빠른 승리가 계획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새로운 정역전이 어떤 저항이라도 해체할 수 있다는 환상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와 프랑스의 사례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몇 주 만에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며 대응 없는 진격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일군은 1941년의 기간, 기후 또는 동부 전선의 기피에 대비된 구조 없이 도착했습니다. 초기 전역 이후에 내려진 결정들은 즉흥적인 것을 규범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환상은 수천 명의 병사들을 물류 한계를 넘어 더 깊이 징역하게 만들었고 마비에 맞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고 실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모델 위에 구축된 작전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위사령부의 폭정, 항복이 금지되었을 때 소련 침공 초기부터 독일 정권 최고위층에서 내려오는 명령들은 후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 구호는 어떤 자발적인 철수도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으로 변모했습니다. 동부전선의 모든 곳에서 중간 지휘관들은 지형 조건, 사상자 수 또는 보급 부족에 관계없이 견고하게 버티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으며 이 노선은 마지막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압력 조치로 시작된 것이 모든 수준에 부과된 의무가 되었고 저항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도 가혹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첫 징후는 적의 방역이 여러 독일군 부대를 고립시켰을 때 소련 땅에서의 초기 교전에서 나타났습니다. 재집결을 위해 철수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그들은 포위된 채 보강 없이 그들의 위치에 머물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고위 사령부가 그 결과가 전체 사단의 파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류의 결정은 반복해서 되풀이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담론은 모든 철수가 배신과 같다고 주장했으며 그 전제해 그들의 부하들을 확실한 학살로부터 구하려고 했던 수십 명의 장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전쟁이 빠르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모든 철수에 대한 저항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히틀러는 전략을 수정하는 대신 분쟁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을 의지의 투쟁으로 강화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상의 위치가 아니라 한계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전선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후방의 장교들에게도 적용되었으며 그들은 조건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모든 수준의 동일한 논리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또는 한계까지 버텨라. 와 같은 짧은 문구와 함께 매일 수백 통의 메시지가 포위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의 패배는 전략 검토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령부는 그 실패를 저항하라는 구호를 더욱 강화하는 정당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재앙의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 유일한 탈출구는 비용에 관계없이 항상 버티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명령은 보존된 힘이나 영토가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인, 훨씬 더 공격적인 어조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적군이 독일군을 훨씬 능가했을 때에도 유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에 적응하는 대신 정권은 내부 압력을 강화하여 불복종의 어떤 징후라도 막는 임무를 맡은 정치장교, 임시재판소, 그리고 특별 순찰대를 파견했습니다. 전투는 전장에서 군대 내부로 이동했으며 많은 병사들이 적군보다 자신의 상사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명령은 엄격하고 미묘한 차이 없이 전달되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거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메시지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계까지 버티거나 비겁함의 비난 아래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동부 전선의 수많은 구역, 특히 작전상 중요성이 없는 숲이 우거진 지역이나 계곡에서 독일군 부대는 정의된 목표 없이 몇 주 동안 주둔했습니다. 지형은 전략적 가치가 없었지만 명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지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었지만 어떠한 이동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퇴강로는 눈, 진흙 또는 지뢰로 막혔고 통신은 며칠 내내 끊어졌습니다. 일부 파견대는 전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인해 고립된 채 증원군이나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소식이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연대는 적의 압력에 쓸려가거나 소모로 인해 해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발칸 산맥의 고개에서부터 얼어붙은 북부의 숲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반복되었으며 그곳에서는 아무도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동안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적된 소모는 일반 병사들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명령을 실행해야 했던 중간 장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남은 부대를 구하기 위해 비밀리에 철수를 조직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시도했지만 발각되면 즉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결정을 변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군사재판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즉결 심판을 내렸으며 많은 경우 불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부하들 앞에서 최고형을 집행했습니다. 분쟁 내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견고하게 버텨야 한다는 생각은 끊임없는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적군이 모든 지점에서 진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은 전술적 기능이 없는 지역을 계속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붕괴가 임박했을 때에도 자신들의 진지를 포기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민간인들이 탈출구 없이 갇힌 도시 지역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인구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을 중단한다는 어떠한 언급도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논리는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부상자나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통로를 열려고 시도한 부대는 반역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떠한 철수 시도라도 보고할 임무를 맡은 자체 병력을 감시하는 특별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너무 엄격해져서 병사들은 적군을 더 두려워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 자신의 상관들을 더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전선에서 붕괴는 사상자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사기 저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루마니아와 헝가리, 베를린이 죽게 내버려둔 동맹국들. 1942년 여름 독일 군사기계가 동항으로 향하고 있을 때 루마니아와 헝가리 군대는 동부 전선의 광대한 구역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사령부는 그들이 저항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들을 독일 주력군과 소련 전선 사이에 방패로 배치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들 군대의 실제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주 공세를 위해 독일 사단을 해방시켜야 할 필요성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루마니아 병사들은 스탈링그라드 남쪽에 배치되었고 헝가리군은 더 북쪽에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처음부터 무기, 훈련, 사기의 차이는 분명했지만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사단과 동일한 수준의 부대인 것처럼 전선을 버텨야 했습니다.
루마니아군은 낡은 군복, 구식 무기, 그리고 불충분한 포병을 가지고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장갑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독일 항공기와의 작전상 접촉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서 보내온 보고서는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병력을 가진 헝가리군도 비슷한 부족함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전차는 소련 전차와 경쟁할 수 없었고 그들의 병력 훈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수단의 부족은 파편화된 조직과 결합되어 두 군대를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한편 독일 최고사령부는 측면의 실제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스탈링그라드에서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저지선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은 장비가 부실하고 지원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첫 몇 주 동안 루마니아군과 헝가리군의 전선은 전선의 상대적인 평온 덕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은 이 진지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타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군 진영에서는 병사들이 부족한 배급량과 불충분한 겨울 장비로 인해 보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참호를 감시하면서 임시 다묘로 몸을 덮었습니다. 장교들은 증원군과 무기를 긴급히 요청했지만 응답이 도착하는 데는 몇 주가 걸렸고 도착했을 때에도 약속이나 최소한의 물품 전달에 불과했습니다. 동시에 헝가리군은 너무 넓은 구역을 분산되고 통신이 잘 되지 않는 부대로 유지해야 하는 모순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가을 소련군의 준비가 강화되었습니다. 스탑카는 루마니아군과 헝가리군 전선이 스탈링그라드에 있는 독일 제6군을 포위할 방역을 개시할 약점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도시 전투에 계속 몰두하며 측면의 위험을 경고하는 정보 보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군 지휘관들은 기갑 지원 없이는 자신들의 진지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베를린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저항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의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떤 후퇴 시도도 비겁한 행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하여 추축국 사단들은 기동 능력을 상실한 채 그 지역에 고정되었습니다. 1942년 11월 19일 소련군은 천왕성 유라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새벽에 대규모 포병 준비 사격이 루마니아군 참호를 뒤흔들었습니다. 몇 분 만에 수천 발의 포탄이 그들의 진지를 휩쓸었고 소련 보병은 탱크 여단의 뒤를 이어 진격했습니다. 루마니아 방어군에게는 대전차포가 거의 없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T-34, T-34의 장갑을 관통하기에 구경이 불충분했습니다. 초기 저항은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전 회사가 대응할 수 없게 파괴되었고 통신은 두절되었습니다. 소련군의 공세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더 북쪽에 위치한 헝가리 사단들은 곧바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현대적인 무기가 부족했고 똑같이 쉽게 압도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루마니아군과 헝가리군의 전선은 붕괴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혼란스럽게 후퇴하려고 시도했고 다른 이들은 대량으로 포로로 잡혔습니다. 독일 제6군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동맹군에 의해 측면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스탈링그라드에서 포위되었습니다. 전선 보고서는 소련군의 포위를 피하기 위해 목적 없이 걷는 루마니아군 전체 종대의 패주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장교들은 그들을 비겁하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임무에 보내졌던 것입니다. 구식 무기와 증원군 없이 그들의 패배는 그 임무가 할당된 순간부터 확실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방치는 스탈링그라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3년 1월에 동항에 배치된 헝가리 사단들도 비슷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그들의 진지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고 며칠 만에 헝가리군은 괴멸되었습니다. 동부 전선에 있던 그들의 파견대의 절반 이상이 몇 주 만에 사망, 부상 또는 포로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실의 규모는 너무 커서 헝가리군은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이 보낸 편지들은 음식도 탄약도 명확한 명령도 없이 전멸될 때까지 저항하는 병사들의 버려진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루마니아군과 헝가리군의 파괴 소식이 냉담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히틀러에게 이 병력들은 독일군이 스탈링그라드에서 공격하는 동안 측면을 가리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필요한 대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붕괴되기 전에 그들을 보강하려는 진지한 시도는 없었고 갇힌 사람들을 대피시키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부쿠레슈티와 부다페스트에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제3제국과의 동맹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초원에 묻힌 병사들에게는 이러한 외교적 긴장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죽도록 보내졌던 것입니다. 전쟁 후에 수집된 증언들은 버려졌다는 느낌을 확인시켜줍니다. 루마니아 병사들은 결코 도착하지 않은 공중 지원을 약속받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까지 전선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병사들은 그들의 부대가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비효율적인 소총으로 탱크와 싸우는 전날을 묘사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감정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독일 사단을 보호하기 위한 총알바디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자나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서 그들의 희생은 몇 줄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는 베를린과 그 동맹국들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1943년부터 루마니아와 헝가리 정부는 추축국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공세 동안 지원 부족과 그들의 군대의 무익한 희생은 숨겨진 배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부쿠레슈티와 부다페스트에서 군부와 외교 최고위층은 중립국 또는 심지어 제3제국의 적들과의 신중한 접촉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안과 스탈링그라드의 패배는 전장에서의 좌절뿐만 아니라 전략적 신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은 그들의 동맹국들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독일의 전쟁 노력에 대한 헌신은 약화되었고 동맹을 깨뜨릴 가능성이 권력 집단 내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 적이 날씨였을 때 모스크바로의 징역은 확고해 보였지만 가을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진흙이 얼어붙으면서 수천 명의 독일 병사들은 가장 큰 장애물이 전투가 아니라 추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절한 준비나 충분한 방한복이 없었습니다. 두꺼운 외투, 털모자, 안감을 댄 부츠는 부족했고 온도는 서쪽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엔진은 작동을 멈추었고 오일은 굳어졌으며 무기는 걸렸고 사람들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얼음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탁 트인 평원에서 분견대는 실제 피난처 없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땅에 얼어붙은 손으로 참호를 만들려고 파고들었고 그곳에서 떨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일부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상자는 더 이상 교전이나 포병 때문이 아니라 폐렴, 괴저에 걸린 발 또는 용서 없는 날씨에 단순히 굴복하는 몸 때문이었습니다. 중앙전선 근처의 칼리닌 지역에서는 부대들이 소총이 얼지 않도록 몸 아래에 깔고 잤습니다. 발사하려고 할 때 소총이 부러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차량을 계속 움직이거나 피난처를 난방할 충분한 연료가 없었습니다. 일부는 비어있는 마을에서 부서진 가구로 불을 피우려고 시도했지만 연기가 그들의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모닥불 하나하나가 폭격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 없이 추위를 견디기로 선택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이러한 사망을 전투사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위사령부는 소모로 인한 손실 또는 호흡기 질환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병사들은 자신들이 얼어 죽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급품은 돌처럼 단단하게 도착했습니다. 빵은 개머리판으로 부셔야 했고 스튜는 참외 도착하기도 전에 얼어붙은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깡통을 가슴과 셔츠 사이에 몇 시간 동안 보관하여 겨우 열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구역에서 말들이 버티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일부는 부대원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대체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노새는 얼음 위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바퀴는 가라앉았고 가죽 밑창 부츠는 굳고 미끄러졌으며 서리는 발목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예비 부품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낡은 헝겊, 신문 또는 쓰러진 적에게서 벗겨낸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우편은 순환을 멈췄고 편지는 도착하지 않았으며 집에서 온 소식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가족이 살아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난로는 작동하지 않았고 발전기는 고장났습니다. 라디오는 꺼졌습니다. 명령은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장교들도 역시 물러서지 않는 눈에 삼켜져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툴라 지역에는 전선에 도착하지 못한 병사들의 시신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죽었습니다. 일부는 눈 속에 얼굴을 박고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처럼 그곳에 남았습니다. 의식이나 매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얼어붙어 눈을 뜬 채로 보존되었습니다. 눈이 그들을 조금씩 덮었습니다. 순찰 때는 여전히 허리에 수류탄을 묶고 손에 소총을 쥐고 배낭을 닫은 채 있는 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수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의 차례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날씨에 익숙한 러시아군, 러시아인들렛은 멈추지 않고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군복, 보온내에 펠트 부츠, 이중 외투, 귀덮개가 달린 모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키와 썰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언제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지원선이나 깨끗한 경로 없이 고립되었습니다. 트럭은 얼어붙은 길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도착하지 않는 호송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구급차는 꼼짝 못하게 갇혔습니다. 부상자들은 부상 때문이 아니라 추위 때문에 죽었습니다. 붕대는 피부에 달라붙었고 들것은 얼음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서는 임시 피난처가 무너졌습니다. 충분한 나무가 없었습니다. 일부는 부서진 집에서 뜯어낸 문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눈 아래 파낸 동굴에서 잤습니다. 그들은 안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따뜻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교대로 숨을 쉬었습니다. 손은 검게 변했고 귀는 떨어져 나갔으며 손가락은 부러졌습니다. 또 한 명이 손이나 발 없이 깨어났을 때 새벽에 비명이 들렸습니다. 의사들은 마취 없이 절단 수술을 했고 자르기 위해 먼저 예열해야 하는 칼을 사용했습니다.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감염이 퍼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버려졌습니다. 들것, 노새,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전술적 후퇴를 조직하려고 시도했지만 상황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경로는 눈으로 막혔고 호송대는 결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보급선이 사라진 채로 남은 것은 얼어붙은 참호, 장갑 없는 병사들, 그리고 진격을 멈추지 않는 적들뿐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독일군의 사상자는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공세나 포위 때문이 아니라 날씨가 총을 쏘지 않고도 공격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부대들은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일부 부대는 사령부와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거나 야간 행군 중에 얼어 죽었습니다. 지도는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참고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였습니다. 땅과 하늘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고글에는 김이 서렸고 나침반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순찰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완전했습니다. 발소리, 눈 밟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부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북쪽 측면에서 레닌그라드를 포위한 사단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포위를 끊으려는 시도는 폭풍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지뢰밭은 숨겨졌습니다. 아무도 가라앉지 않고는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수류탄은 불발되었습니다. 무기는 따뜻해지면 저절로 발사되었습니다. 일부는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알을 팔 아래에 보관했습니다. 대포는 구부러졌고 바퀴는 금이 갔으며 강철은 삐걱거렸고 얼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계속 도착했습니다. 진지를 유지하고 버티고 영토를 내주지 마라. 그러나 더 이상 응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대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위조되었습니다. 수치는 부풀려졌습니다. 아무도 전 여단이 얼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쪽 로스톱 쪽으로 강들이 얼어붙었고 다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얼음 위를 건너려고 시도했지만 많은 트럭이 가라앉았고 바지선은 갇혔으며 보트는 부러졌습니다. 공병들은 버티지 못하는 통나무로 임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물에 갇힌 사람들은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일부는 조타 장치 옆에 선 채로 얼어붙어 있는 것이 목격되었지만 구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시신을 바람막이로 사용하려고 시신을 야영지 주변에 쌓았습니다. 산 사람들은 중앙에서 잠을 잤고 따뜻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교대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묘지를 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묘지는 사라졌습니다.
시신들은 길가에 줄지어 놓였고 때로는 막대기로 표시되었지만 때로는 단순히 잊혔습니다. 일부는 더 이상 모래주머니가 남아있지 않을 때 방벽으로 사용되었고 시신으로 벽이 세워졌습니다. 탄약이 부족하여 조심스럽게 발사했고 수류탄은 하나씩 세워졌으며 아무도 탄약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느렸습니다. 아무도 달리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속도를 좌우했습니다. 점령된 도시 내부의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점령된 집들은 난방도 물도 없는 폐허였습니다. 물탱크는 얼어붙었고 샤워실이나 화장실은 없었으며 야외에 비워지는 양동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배설물은 얼어붙었고 냄새는 사라졌지만 질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담요를 함께 사용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전염되는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피부는 군복에 달라붙었고 수염은 얼어붙었으며 눈썹은 빠졌고 바람이 모든 솔기를 통해 새우며들면서 피부는 갈라졌습니다. 봄이 왔을 때 그것은 느리게 왔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수백 구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몇 주 동안 그곳에 있었고 다른 이들은 몇 달 동안 있었습니다. 진흙이 돌아왔고 길은 쓸모없게 되었지만 날씨는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적은 다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울은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연설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도에서 거의 지워버린 것은 총알이 아니라 추위였습니다. 치명적인 포위, 탈출구 없이 죽다. 독일군이 1941년 10월에 모스크바로 진격했을 때 소련 사령부는 스몰렌스크 지역, 특히 비아즈마와 브리안스크 주변에 다수의 예비 부대를 투입하여 그들의 징역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겹으로 된 방어 기동처럼 보였던 것은 빠르게 대규모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히틀러는 그 지역에서의 포위를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두었고 독일 지휘관들은 이미 민스크와 키예프에서 성공적이었던 동일한 포위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새로운 장갑차로 보강된 중앙 집단군은 빠르게 측면을 봉쇄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천 명의 소련 병사들이 점점 좁아지는 공간에 갇혔고 공중 엄호, 예비군, 그리고 안정적인 보급품 접근이 없었습니다. 독일 고위사령부는 이 기동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소련군이 포위를 해체하기 전에 동쪽으로의 탈출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적의 움직임의 속도에 놀란 붉은 군대의 종대는 독일 포병과 항공기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이미 작전 중인 숲에서 재집결을 시도했습니다. 비아즈마 근처 지역에서 소련 부대들은 조정이나 명확한 리더십 없이 움직였습니다. 포위를 뚫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독일 사단들은 행군 중인 종대를 해체하는 집중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부 그룹은 안전한 경로를 찾지 못하고 며칠 동안 걸었고 차량화된 순찰대나 땅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는 전술 폭격에 추적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혼란스러워졌고 포위는 50만 명이 넘는 병사들 주변에서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개별적인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선에서 저항하거나 안정적인 방어를 형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는 문제였습니다. 그 지역의 소련 지휘관들은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고 많은 장교들이 소규모 그룹과 함께 고립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거의 완전히 두절되었고 굶주림은 대대의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으며 밤은 나무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 폭발 그리고 흩어진 총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무기를 묶고 어둠 속에서 독일군 전선을 가로질러 숲을 사이를 기어갔고 다른 이들은 그룹으로 항복하여 흰 헝겊을 들었지만 자신들의 항복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처형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포위의 남쪽과 북쪽에서 반복되었는데 그곳에서 독일군은 포로들을 대량으로 붙잡아 거의 음식이나 물도 없는 집결 지점까지 끝없는 종대 사이를 걷도록 강요했습니다. 비아즘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전술적 붕괴였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은 30만 명이 넘는 병사들과 수천 대의 차량, 대포, 그리고 문서를 포획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들판은 잔해 시신, 그리고 찢어진 군복으로 덮였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붉은 군대 장교들은 철수가 절대적인 혼란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가 없었고 명령은 모순되었으며 길은 파괴된 차량으로 막혔습니다. 조정 부족은 방어를 통제할 수 없는 해체로 만들었고 지휘관들은 부하들을 모으거나 후퇴선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아즈만은 동부 전선에서 독일의 전술적 지배력의 정점 중 하나를 기록했지만 포위가 예외가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이었던 새로운 종류의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일한 패턴이 2년 후, 그러나 매우 다른 조건에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1914년 1월 붉은 군대는 몇 달 동안 진지를 유지하고 있던 중앙 우크라이나의 코르순 돌출부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포위는 더 작았지만 그 충격은 똑같이 잔혹했습니다. 스탈린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했고 소련 지휘관들은 북쪽과 남쪽에서 도시를 봉쇄해야 하는 두 전선 작전을 설계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에 포위되고 병참이 악화된 돌출부의 독일 부대들은 빠른 속도로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국방군 베르머크트, 이 기동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흙투성이의 땅, 겨울비, 그리고 연료 부족은 어떠한 조직적인 철수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량은 진흙에 갇혔고 길은 장갑책에 통행 불가능했습니다. 상황은 일주일도 차에 되지 않아 위험해졌습니다. 코르순의 독일 장교들은 외부로부터의 즉각적인 도움이 없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서쪽에서 포위망을 뚫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소련군은 중포와 지뢰로 모든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포위망 내부에서 병사들은 삽, 총검, 심지어 손으로 임시 참호를 팠습니다. 눈은 외투를 흠뻑 적셨고 오염된 물은 질병을 유발했으며 죽은 말은 식량이 되었습니다. 전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고 나무 사이에 숨겨진 기관총과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발사하는 저격수들이 있었습니다. 탈출하려는 모든 시도는 소련 항공기가 후퇴하는 그룹을 휩쓸고 지나가는 열린 공간에서 끝났습니다. 며칠 동안 보고서는 적의 사격으로 인해 전 종대가 해체되었고 후퇴하거나 진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침내 돌파가 승인되었을 때 독일 병사들은 밤에 길을 뚫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부상자들을 끌고 탄약을 등에 짊어지고 얼어붙은 시냇물을 침묵 속에서 건너며 흩어진 그룹으로 움직였습니다. 탈출 경로는 진흙으로 덮여있고 적의 포병이 감시하는 두 언덕 사이에 좁은 띠였습니다. 그곳에서 전 전역 중 가장 절망적인 장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건너는 데 성공했고 다른 이들은 진흙에 갇히거나 교차 사격으로 쓰러졌습니다. 포위망을 벗어난 사람들은 무기, 헬멧,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부대 없이 나왔습니다. 코르순에서의 소련 공세는 독일 사기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는데 사상자 수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전쟁의 속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모든 포위는 고립된 모든 부대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포위는 소련의 전략이기를 멈추고 매일의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비아즈마와 코르순을 연결한 것은 물리적인 가침뿐만 아니라 탈출구가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갇힌 병사들은 유일한 결정이 어떻게 쓰러질 것인가, 즉 적의 사격 아래에서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피난처 없는 추위 아래에서 쓰러질 것인가인 며칠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갇혀 죽는 방식에서는 전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징역도 후퇴도 없었고 오직 지도 전체를 지워버릴 때까지 서서히 닫히는 죽음의 선만 있었습니다. 동방의 포로들, 살아남았으나 죽음을 맞이한 이들. 독일군이 소련을 공격한 첫 며칠부터 적의 손에 넘어간 병사들은 고국을 다시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 다수는 즉시 사살되었으며 동부 전선의 여러 지역에서는 그들을 이송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포획이 증가함에 따라 소련 체제는 이 패배한 사람들을 억류하고 처벌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종대는 소련군 병력의 호위를 받으며 전진했고 뒤처지거나 쓰러진 사람들은 길가로 끌려갔으며 대부분의 경우 말 한마디 없이 단순히 제거되었습니다. 일부는 전선 근처의 임시 수용소로 끌려가 수송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몇 주 동안 피난처 없이 머물렀고 다른 이들은 떠밀림, 비명, 그리고 위협 속에서 감시해 며칠 동안 걷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모스크바는 훨씬 더 구조화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내부의 여러 지역에 시설이 만들어졌고 장교들은 나머지 포로들과 빠르게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이 포획된 순간부터 독일 군사 계급은 사라졌고 단순한 부사관이 전체 사단을 지휘했던 사람들과 뒤섞일 수 있었습니다. 분류는 그들의 실제 기능보다는 외모에 더 기반하여 매우 서둘러 이루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보복을 피하기 위해 소련군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일부는 문서를 불태웠고 다른 이들은 말을 잘 못하는 척하거나 확인을 피하기 위해 다른 부대에 섞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군대의 정치 장교들은 무언가를 의심할 때 종종 강하게 행동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 지역으로 향하는 기차에 실렸고 그곳에서 식량이 부족하고 추위가 모든 것을 꿰뚫고 질병이 통제 불능으로 퍼지는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 시스템은 재래식 전투원과 미숙한 신병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병사부터 의료 또는 군수품 보급대원까지 모두 적절한 옷도 없이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량으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막사에 수용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사망자 수가 끊임없이 증가했고 1942년에 수용소에서만 일부 구역에서는 하루 사망자 수가 300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당국은 그들을 광산, 공장 또는 재건 프로젝트에서 노동력으로 계속 사용하라는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그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할지 전혀 몰랐고 전쟁이 끝났을 때조차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송되었고 많은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갈등의 마지막 몇 년과 전후 초기에는 신문이 일상적인 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소련은 독일 부대의 경로, 지휘관,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찾았고 일부 사람들은 말하도록 고문당하거나 위협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며칠 동안 아무와도 접촉 없이 고립되었습니다. 협력한 사람들은 약간 더 나은 대우를 받았지만 그것이 항상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부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또한 여러 수용소에서 재교육 과정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는 나치 정권의 범죄를 폭로하고 전쟁을 필요한 대응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집단회의가 조직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부 병사들은 단순한 생존을 위해 간수들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엄격한 조건에서 미래에 송환될 운명인 특별그룹을 형성하도록 선발되었습니다. 분쟁이 끝났을 때 포로로 잡혀있던 많은 사람들은 곧 집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그들을 대량으로 석방할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수년 동안 계속 갇혀 있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이고 영구적인 감시가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수용소가 유지되었습니다. 서신은 통제되었고 많은 가족들은 그들의 아들, 아버지 또는 형제들이 훨씬 나중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련 교도소 시스템 기록의 상당 부분은 불완전하거나 직접적으로 위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부에서의 모든 종류의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일부 인도주의 단체만이 그들과 접촉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보고서는 부분적이었고 가장 멀리 떨어진 수용소를 검사하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40년대와 50년대 초 사이에 갇힌 독일인들은 극심한 조건에서 강제 노동을 계속했습니다. 일부는 돈바스의 탄광에 있었고 다른 이들은 시베리아의 건설 프로젝트로 보내졌으며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이전에 숲이었던 지역에서 길을 닦거나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질, 폐렴, 그리고 티푸스와 같은 질병이 가장 약한 사람들을 휩쓸었고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치료나 도움 없이 종종 격리되었습니다. 고립, 소식의 부족,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일부는 탈출하려고 시도했지만 붙잡힌 사람들은 더 많은 노동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보기가 되도록 동료들 앞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모스크바는 특정 포로들을 선전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일부 병사들을 깨끗한 군복과 연습된 진술을 한 재활된 사람으로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선발했습니다. 그들이 일하거나 음식을 받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소련 장교들은 그들의 선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모든 인간적인 대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그룹, 특히 어떠한 기술적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석방되지 않고 한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이동하는 끝없는 순환에 갇혔습니다. 일부 사례에서 포로들은 8년 이상 공식적인 재판을 받지 않고 구체적인 범죄로 기소되지도 않은 채 구금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적 집단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그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억류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송환 협정을 협상하기 시작했을 때 소련 당국은 모두를 석방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 과정은 느렸고 관료적인 장애물과 정치적인 방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석방이 효력을 발생했을 때조차도 돌아온 사람들 중 다수는 노동으로 인한 변형된 뼈, 결핵 또는 잘못 치료된 부상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후유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독일 영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압도된 행정기구에 직면했는데 최신 기록도 그들을 재통합할 명확한 프로토콜도 없었습니다. 일부는 몇 주 동안 환승센터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유효한 문서 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전후 시스템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자원이 없는 사무실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모두가 잊고 싶어하는 전쟁의 잔여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해방은 고향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림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포로들의 실제 조건에 대한 보고서는 숨겨져 있었고 많은 이름은 생존자 명단에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련 블록이 붕괴된 후에야 일부 기록이 공개되었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수천 명의 사람들의 운명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결코 재판소에 서지 않았고 개별적인 감방이나 배정된 장교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집단 처벌이 모든 공식적인 과정보다 더 중요했던 시스템의 톱니바퀴 속으로 사라진 병사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투에서 죽지 않았지만 자유인으로 돌아오지도 못한 사람들의 길이 끝났습니다. 믿음을 갖고 죽다. 선전이 어떻게 도살장으로 이끌었는가? 독일군이 좌절을 겪기 시작했을 때 권력의 목소리는 분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괴벨스는 자신의 연단에서 단결과 희생의 메시지를 강화했습니다. 라디오, 뉴스, 영화, 거리를 가득 채운 포스터를 통해 적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징역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파괴할 실존적인 위협이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비전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틀 안에서 어떤 의문 제기 시도도 검열되었고 낙담의 징후를 보인 사람들은 겁쟁이, 심지어 더 나쁘게는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문구는 직설적이고 노골적이었으며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본질을 구하는 문제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선이 무너지고 있을 때에도 수사는 1mm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붕괴에 대비하도록 하는 대신 더 이상 병력이나 탄약이 남아있지 않을 때조차도 구원이 올 것이라고 계속 믿도록 몰아붙였습니다. 패배가 쌓이면서 공식 메시지의 내용은 어조를 바꾸었지만 목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진격이나 정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영웅적인 저항, 적이 도시에 접근하고 있을 때 견고하게 버텨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문은 지도를 보여주는 것을 멈추고 후퇴하기보다는 죽는 것을 선호하는 병사들의 예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종대를 막기 위해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나 자신의 집을 방어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내어준 여성들의 이야기가 찬양되었습니다. 이 중 어떤 것도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등이 패배했다는 모든 징후가 있었을 때조차도 공식 성명은 승리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부에서 적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방식을 통제하려는 집착은 정권이 총통 퓨러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모든 시도는 파괴 행위와 동등하다고 선언했을 때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복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전선으로 도착하는 편지는 검열되었고 공개적인 발언은 감시되었으며 회의적인 표현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알고 있는 많은 병사들은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한 반면
선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다른 이들은 항복은 패배주의적인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균열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행군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압력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 동료들로부터도 왔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움과 탈출구가 없다는 확신에 이끌려 마치 믿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전선이 무너지고 혼란이 도시를 장악했을 때 설득 장치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능한 전략적 전환이나 기적적인 동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이 죽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총통에게는 비밀 계획이 있으며 언제든지 멈출 수 없는 방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팸플릿이 배포되었습니다. 그중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환상은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자리에 머물게 했고 그들의 역할은 조금만 더 버티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군 지도자들은 그 말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 통제력을 계속 가장해야 할 필요성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 방어에 어린이와 노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논리의 가장 극단적인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대피시키는 대신 그들에게 무기가 주어졌고 그들의 기여가 결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경험 없는 젊은이들은 몇 분 만에 사살될 것을 알면서도 영광을 약속받고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확신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가치가 생존이 아니라 저항으로 측정된다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수년간의 연설, 영웅적인 영화,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노래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이해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심지어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들조차도 신자처럼 계속 행동했습니다. 관성이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수도에서는 전투의 굉금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들렸을 때에도 확성기는 계속 격려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충성심, 절대적인 헌신, 순교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굳건함이 국민을 구했던 다른 전쟁의 에피소드가 상기되었습니다. 의도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붕괴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민간인들이 피난처를 찾아 달리고 있는 동안 공식적인 목소리는 모든 것이 국민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반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집요함은 적의 징역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복종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리에서 싸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왜 싸우는지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한 맹목적인 복종, 구호를 기반으로 구축된 그러한 믿음이 정권의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지휘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는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없는 지방사무소는 계속해서 정권의 공보를 복제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이 어떤 용도가 될지 알지 못한 채 방어를 구축하거나 보급품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은 붕괴의 규모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것처럼 계속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년 동안 들어왔던 표현들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허위 정보가 현실을 대체했던 환경에서 남은 것은 항상 말해왔던 것을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메시지는 훨씬 더 강조되었습니다. 유산 국민 자부심을 위한 저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지라도 정신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연설은 더 이상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지만 반박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는 영원한 대의의 일부라고 확신하며 죽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선전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싸울 가치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며 쓰러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를린과 종말, 돌아올 수 없는 함정. 소련군이 독일 수도를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도시는 더 이상 탈출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는 명령들은 적군이 이미 공원, 지하철 터널, 운하, 그리고 교회 거리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항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겨우 15살에 불과한 10대들과 기록 보관소, 공장, 사무실에서 끌려 나온 노인들이 동원되었고 미래가 없는 장교들은 한계까지 견고하게 버티라는 지시와 함께 무기를 배포하기 위해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붉은 군대의 징역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가장 높은 지휘부에서도 무질서가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통의 이름으로 서명된 법령들은 모든 블록, 모든 교차로, 그리고 모든 건물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계속 나타났습니다. 임시병사들은 대로 한가운데 참호를 팠고 무너진 기둥이나 버려진 객차 뒤에 숨었으며 폭격은 쉴 틈을 주지 않았고 적 탱크는 멈추지 않고 접근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전히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싸워야 할 목적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지만 실제적인 대안도 없는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은 지하로 피신했고 그곳에서는 공기가 부족했고 폭발 하나하나마다 두려움이 증폭되었습니다. 지하철역은 조용한 대기실로 변했고 온 가족이 철제 기둥 옆에 누워 있었고 노인들은 멈춰선 에스컬레이터에 앉아 있었으며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일부 부상자들도 그곳에 임시 들것에 실려 설치되었는데 약품이나 의사도 없이 밖으로 나갔을 때 도시가 여전히 서 있을지 알지 못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지상에서 전투는 조직된 부대와 흩어진 그룹을 구별하지 않았고 완장과 훈련용 소총을 든 젊은이들이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경험 많은 소련군 병사들과 맞섰습니다. 모든 지역은 총격전, 매복, 화재, 그리고 붕괴의 현장이었습니다. 일부 건물은 며칠 동안 불탔고 연기 기둥은 하늘을 끊임없이 어둡게 했습니다. 잔해 속에서도 여전히 하켄크로이츠가 달린 깃발이 개양되었지만 그 존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장교들은 결코 도착하지 않을 증원군을 약속하는 성명을 전달했고 거리의 현실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정규 사단은 고정된 계급이 없는 집단으로 대체되었고 모두에게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지휘센터는 계속해서 규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벽 밖에서는 전쟁이 더 이상 어떤 공식적인 구조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여러 지점에서 너무 큰 군복을 입은 어린이와 청소년 종대가 행진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분쟁에 헬멧을 썼고 다른 일부는 단순히 손으로 그린 완장을 착용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지침과 제한된 탄약을 받았지만 적의 장갑차가 진격하는 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첫 포탄에 맞기 전에 한 번도 발사하지 못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방향도 위안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당국은 모든 젊은이가 수도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폭발음이 가까워지는 동안 닳고 다른 구호가 반복되는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지리나 생물학 수업이 진행되었던 폐쇄된 학교에는 이제 라벨이 없는 무기, 더러운 붕대가 든 배낭, 그리고 근접 전투 지침이 담긴 포스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학교 식당의 주방은 배급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고 복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임시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역은 전기, 수돗물, 그리고 신선한 음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국은 적의 징역을 늦추기 위해 다리를 파괴하고 터널을 폐쇄하고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또한 시민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이렌은 점점 더 짧은 간격으로 계속 울렸고 밤은 비명, 총성, 그리고 하나씩 무너지는 건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4월 말에 도시는 이미 서로 연결되지 않은 조각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들 각각에서 소규모 무장 그룹은 지도의 나머지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는 대로 저항했습니다. 일부 전투원들은 총통이 도시를 버렸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여전히 벙커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믿었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구체화되지 않은 방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단지가 배포되었고 라디오는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녹음된 연설을 반복하는 동안 밖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신들은 모퉁이에 쌓였고 아무도 그들을 묻을 수 없었습니다. 트럭은 더 이상 운행되지 않았고 구급차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포탄에 맞았습니다. 교회, 극장, 그리고 고급 호텔은 요새 참호 또는 단순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붕괴 속에서 철수를 조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통신 채널이나 작동 가능한 계층 구조 없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일부 지방 지휘관들은 스스로 탈출구를 찾았지만 정보와 병참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련군이 중앙의 주요 다리를 건너 마지막 지휘관들이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던 행정중심부를 포위했습니다. 지하에 숨겨진 주요 벙커는 아무도 읽지 않는 전황 보고서가 작성되는 현실과 단절된 피난처처럼 기능했습니다. 밖에는 더 이상 기능하는 군사구조가 남아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훈장이 수여되고 임명이 서명되었습니다. 바로 그 환경에서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적의 포위를 뚫고 여전히 동맹군이 있는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 좁은 터널이나 파괴된 경로를 통한 자살적인 탈출을 명령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첫 경계선을 넘기 전에 포로로 잡히거나 사살되었습니다. 동시에 벙커 내부에서는 마지막 방어자들이 폭발음이 점점 더 가까이 들리는 동안 탈출 경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시의 다른 지점에서는 소규모 민간인 그룹이 흰 깃발을 찾았고 생존을 희망하며 소련군 부대에 접근했지만 자주 의심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무시당했습니다. 병원은 남아있는 인력으로 계속 기능했지만 의약품이나 에너지 없이 작동했습니다. 병실은 대피할 수 없는 중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수술을 위해 석유 램프를 사용했고 밖에서 총성이 멈추지 않는 동안 잔해 사이로 환자들을 옮겼습니다. 명령은 라디오를 통해 계속 도착했지만 종종 수신인이 없었고 장치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대를 위한 지시를 계속 전송했습니다. 마침내 소련군이 도시 중심부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 흩어진 시신,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구호로 가득 찬 벽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베를린 포위는 퍼레이드도, 명확한 발표도, 그리고 돌아옴도 없이 끝났습니다. 부상, 자살, 트라우마, 남겨진 90%. 1943년부터 수천 명의 독일 병사들이 넋나간 눈빛과 파괴된 몸으로 전선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붕대로 덮인 채 들것에 실려 도착했고 다른 일부는 말없이 앉아 보이지 않는 흉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기차에서 내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설명할 수 없었고 다른 이들은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동프로이센이나 작센과 같은 역에서는 객차가 다리 없는 젊은이들, 눈을 가린 남자들 또는 간신히 찢어진 살을 가리는 거즈로 얼굴을 덮은 남자들을 쏟아냈습니다. 쉼없는 전투가 증가하고 폭격이 온 도시를 휩쓸면서 야전 병원은 감당할 수 없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영원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코에니히스베르크나 브레슬라우와 같은 곳에서는 임시 수술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단 수술은 빠르고 불충분한 마취로 이루어졌고 외과 의사들은 비명, 피웅덩이, 그리고 고통으로 떨리는 몸 사이에서 일했습니다. 바로 그 복도에서 일부 남자들은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다른 이들은 말을 할 수 없었고 단지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편 가장 피해가 심한 전선에서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부대에서는 허가 없이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는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대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즉시 처벌되었습니다. 장교들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대가 소집되었고 구덩이가 파였으며 잠시 후 탈영병은 의식 없이 묻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의 숲 또는 잔해로 변한 도시의 폐허에서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 이러한 종류의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겁쟁이로 비난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승리의 희망이 더 이상 없을 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전선의 특정 지점에서 지휘관들은 의심이나 도주를 용납하지 말라는 명확한 명령을 받았는데 심지어 그것이 아군에게 총을 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전선을 이탈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예외가 아니라 관련된 사람의 나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지고 반복되는 관행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위 사령부 사무실로 우려스러운 보고서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가하는 사상자 수가 직접적인 전투나 눈에 보이는 부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빈 텐트나 버려진 진지 뒤에서 혼자 발견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교전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원인은 잘못 다루어진 수류탄이나 겉보기에 우발적인 총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책임자들은 그 사망의 상당수가 우연이나 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일지에서 장교들은 극도의 탈진으로 쓰러졌다 또는 와 전투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다 와 같은 모호한 문구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때로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때로는 설명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는 담요로 몸을 감싸고 빈 참호 옆에 앉아 자신을 향해 반가세를 당겼습니다. 실제 수치는 결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알프스 근처나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회복센터에서 의사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거나 문 닫히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더 이상 전선에 유용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강된 창문이 있는 폐쇄된 병실에 지속적인 감시하에 수용되었습니다. 일부 경우 그들은 탈출하려고 시도했고 다른 경우 그들은 먹기를 거부하거나 몇 시간 동안 벽을 응시했습니다. 이 센터의 책임자들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것을 신중하게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스템은 약점을 보여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수천 명의 자국민이 내부로부터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점령된 도시의 거리에서 혼란이 지배하고 적이 멈추지 않고 진격했을 때 가장 피해를 입은 부대들은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병사들, 강제로 징집된 10대들, 그리고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지 더 이상 모르는 경험 없는 장교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탈영 사례가 증가했지만 신속한 처형과 본보기 처벌도 증가했습니다. 종종 총을 겨우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선고를 집행하는 소대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침묵을 보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조차 마지막 며칠 동안 그 논리는 유지되었습니다. 총성이 구석구석 울려 퍼지는 동안 여전히 내부 안뜰, 어두운 계단 또는 지하 터널에서 시신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전투 외에도 더 많은 죽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시 병원과 구급열차에서 부상병을 돌보는 임무를 맡은 여성들 또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치료받기를 거부했고 붕대를 거부하거나 약병을 깨뜨렸습니다. 때로는 남아있는 탄약을 숨겼고 다른 때에는 흔적 없이 밤중에 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이상한 행동을 기록했지만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의료지휘부는 그것이 정신과적 사례라고만 지적하고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두려움, 고통 또는 죄책감에 완전히 굴복하여 낮과 밤을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신체적으로 부상당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보았고 아는 모든 사람을 잃었고 이제 목표 없는 그림자처럼 걸었습니다. 또한 하급 지휘관들이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정 사단, 특히 고립된 사단에서는 가장 강경한 대위들이 약점의 징후를 보이는 누구라도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거나 가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탈영 혐의로 기소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헝가리의 숲, 포메라니아의 얼어붙은 들판, 그리고 오데르의 마지막 진지에서 이러한 결정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은 소대들은 주저없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총을 쏘고 시신을 흙으로 덮고 그들의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지휘관은 보고서에 노 병사가 철수 중에 쓰러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시신에 대한 것이었을지라도 통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의료부대로의 이송 요청이 증가했지만 대부분은 거부되었습니다.
중상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었고 심리치료를 요청한 사람들은 불신의 시선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는 전투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말해줬고 이는 그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붕괴할 때까지 그들의 진지에 머물렀습니다. 일부는 움직이지 않고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공허한 눈빛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의 상급자의 명령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병사가 아니었지만 민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임무에도 유용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부재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괴된 도시, 기록이 없는 병원 또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묻혔습니다. 가족들은 결코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그들의 아들이나 남편이 임무 수행 중 전사했다 는 중립적인 문구가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버려진 참호, 무너진 건물 또는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는 조용한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돌아올 여지를 남기지 않은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적의 총알이나 폭격으로 죽지 않은 그 그룹은 같은 숫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사자로 계산되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공식 보고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경의가 표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읽거나 그들의 무덤에 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구를 보지 못했을 때 규정에 쓰여 있지 않은 출구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